정의의 끝. 찰스 랑톤 클라크 미스터리. 그랜드 패시픽 철도회사의 자랑거리인 블루 레이서호가 쉘로우 역의 화물 하역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요란스럽게 경적을 울렸다. 그 거대한 급행 화물 열차는 너무나도 유명해서 그 기차가 근처를 지나가면 그 지역 주민들은 그 소리를 듣고 시계를 맞추기도 했다. 블루 레이서의 경적이 요란하게 울리는 사이 석탄을 넣는 일을 하는 화부가 기차의 조작 장치 위로 손을 내밀었다. 더러운 청바지를 입은 긴 팔다리를 허술하게 움직이는 기관사가 기관실 바닥에 누워 있었다. 5분 후 강한 힘을 가진 손들이 그 시체를 들어올려서 역내 철도회사 사무실의 작은 방 안으로 들여왔다. 그리고 하얗게 질린 얼굴의 화부가 동정심 가득한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사람은 저기에 저렇게 앉아 있었어요. 화부가 말했다. 그의 머리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창문 밖으로 내민 상태였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나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분기점 근처에 있는 국악교 방향으로 7도의 각도를 조종하는 순간에야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차렸죠. 그는 우리 기차의 방향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가 신발을 벗고서 딴짓을 하는 것도 아니었다고요. 내가 그 사람을 잡자 그가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마치 바람이 빠진 풍선처럼 무너졌어요. 아마도 심장병인 것 같아요. 지난 2주 동안 그는 가슴에 통증이 있다고 말하면서 좀 누워서 쉬어야 할 것 같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거든요. 그래, 데니스 하가트는 괜찮은 사람이었죠. 옆에 서서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 하나가 말했다. 그랬죠. 그 사무실의 감독관인 스티븐스가 말했다. 컵안에 기름을 부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 맞았죠. 하지만 훌륭한 데니스의 죽음으로 인해서 블루 레이서 호가 와일리까지 가는 일정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 기차에 탑승해서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 있기는 한가요? 그가 그렇게 덧붙이면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기술조장인 에벤 버트를 바라보았다. 딕 토프트가 있습니다. 버트가 짤막하게 대답했다. 그 기차를 맡기기에 내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친구죠. 30분 전에 역에 도착했을 겁니다. 아마 지금은 역 뒤쪽 대기실에 있을 겁니다. 아마도 기관을 점검하고 있을 겁니다. 뭐라고요? 그 충직한 늙은이 말인가요? 스티븐스가 말했다. 당신 말이 맞을 것이라고 믿어야겠군요. 다시 기차를 타고 출발해야 한다고 하면 그 친구가 성질을 꽤나 부릴 텐데요. 성질이요? 내가 불길 속에 머리를 집어넣으라고 해도 그 친구는 성질을 부리지 않을 겁니다. 거대한 기차의 기관 위로 와이퍼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뒤로 땅땅한 몸집에 검정 수염을 기르고 마호가니색의 얼굴을 가진 딕 토프트가 대기실을 떠나서 버트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버트는 사무적인 어조로 와일리로 가는 6번 노선을 운행할 블루 레이서호에 타라고 지시했다. 좀 더 젊은 사람이었거나 큰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대륙에서 가장 빠른 급행 화물열차의 조정장치 위에 손을 댈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라면 미리 준비된 침대와 따뜻한 음식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딕은 점점 늙어가는 처지였고 그의 야망 역시 가라앉은 지 오래였다. 어느 밤 그의 아들을 추적하던 형사가 찾아와서 범죄자이자 수배자였던 아들이 1년 전에 죽었다는 사실을 말해준 이후로 그의 야망은 꺾였다. 또한 그의 자랑거리이자 애정의 전부였던 딸을 이제는 기억도 희미한 아내의 옆에 묻었을 때 그의 야망은 거의 완벽하게 사라졌다. 딕은 이제 외롭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고 사각형의 눈을 가늘게 뜨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 속에서는 악의도 질투심도 느껴지지 않았다. 물론 그 눈빛 속에 우호적인 다정함은 없었다. 그는 기차역 근처 하숙집과 기차의 기관실을 전전하면서 살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는 불평을 하지도 그렇다고 희망을 품지도 않았다.
그 자신의 출세에 대해서 거의 완전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었지만 그 대가로 그에게는 커다란 덕성이 하나 존재했다. 황폐한 그의 삶 속 밑바닥에는 마치 대리석으로 만든 바닥처럼 충성스러운 개처럼 고용주에 대한 절대적인 충직함과 성실함이 깔려 있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무로 배정받은 일에 대해서 그는 흔들림 없이 엄청나게 견고한 충성을 보여줬다. 아까 스티븐스와 이야기를 나눌 때 엘벤 버튼은 과장을 한 것이 아니었다. 딕 토프트라면 상사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머리를 불길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었다. 대규모 파업이 일어났을 때 다시 말해 노란 종이 위에 적힌 몇십 개의 단어들로 인해서 기차역에 있는 기차들의 절반 이상이 묶여 있었을 때 딕 토프트는 굳건하게 회사 편에 서서 야유를 퍼붓는 동료들 앞에서도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기관을 켜고 기차를 움직였다. 그는 눈썹도 깜짝하지 않고 기차를 몰고 드라이 런 국악교의 폐허 속으로 들어갔다가 돌아왔다. 귀환할 당시 그의 몸은 산산조각 난 상태였기 때문에 회사의 외과 의사가 그의 몸을 다시 꿰어 맞춰야만 했지만 그는 불평도 하지 않았고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2년이 지난 후 거대한 불이 일어나서 사우스 밴드와 맥파이 사이의 목초지 수십만 평을 집어삼켰다. 스페셜 이스트호라고 불리는 24번 기차는 기관차에서 객차까지의 가치를 모두 측정하면 수백만 달러가 넘는 기차였는데 딕 토프트는 그 기차의 기관실에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화재가 계속될 시기 스페셜 이스트호는 작은 진창에 빠져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고 그 기차의 앞으로는 불길로 이뤄진 두 개의 거대한 벽이 상하좌우를 모두 감싸고 있었다. 약 500m도 안 되는 좁은 철로를 따라서 그 기차는 경주마처럼 미친 듯 질주해 결국 바로 뒤까지 쫓아온 불길을 피해 도망칠 수 있었다. 석탄을 집어넣는 화부들이 물을 마시려고 행동을 멈추기도 했는데 그러면 주먹에 스패너를 쥐고 거친 입술 위에는 욕설을 담은 딕 토프트가 화부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갔고 그러면 화부들은 삽을 다시 잡아야만 했다. 기관차 엔진에 석탄을 공급하는 긴 벨트에 페인트 칠이 벗겨졌고 벨트를 굴리는 강철 부품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삐걱였다. 그 위험한 운행을 마치고 그가 병원에 들어갈 당시 그는 마치 그을린 고양이처럼 보였다. 일주일 뒤 그가 퇴원했을 때 그는 비겁한 회사 관리자가 내민 손을 뿌리쳤다. 그 관리자는 회사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체면을 살리는 것이 더욱 중요했던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충직한 늙은이 불렀고 그런 명칭은 회사 내 모든 사무소에서 통용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헌신과 충성을 존경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그런 행동들이 광기의 결과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런 딕 토프트가 직장 상사의 사무실에서 나와서 빛나는 몸체를 가진 거대한 기계 옆으로 다가가 사다리를 잡고 몸을 위로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그 거대한 기차는 마치 영혼을 가진 생명체처럼 자신의 출발이 늦어지는 것에 조바심을 내는 듯 거칠게 몸체를 떨었다. 조심하라고요, 딕. 그가 기관실로 통하는 계단을 오르는 사이 스티븐스가 외쳤다. 하지만 너무 조심하지는 말아요, 딕. 잘 알겠죠? 늙은 기관사가 투덜거리는 소리를 냈고 급행 기차가 다른 기차들로 가득 찬 화물 하역장을 떠나서 넓은 들판 위로 모여들고 있는 노을 속으로 재빨리 들어갔다. 그리고 20분이 지난 후 그 기차는 50km를 전진한 상태였고 충직한 늙은이는 자신의 앞을 멀리 바라보며 그 기차의 엔진의 공기압 조절기를 개방하고 기차가 거친 숨결을 내쉬도록 허락했다. 노련한 그의 경험으로 판단해도 그 기차의 재빠른 움직임과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 검풀은 석탄통의 부드러운 흐름 속에는 기분을 좋게 하는 뭔가가 있었다. 그는 같은 노선으로 수십 년 동안 반복해서 운항했지만 여전히 화물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들리는 소리들은 그에게는 매력적이고 쾌활하게 느껴졌다. 늦가을이었고 다가오는 겨울의 날카로운 송곳이 바람에 실려 기관실의 창문을 가끔씩 때리곤 했다. 딕 토프트는 머리를 창문 밖으로 빼고 그 송곳이 자신의 이마를 때리는 것을 즐겼다. 그가 이불 밖으로 나온 지 20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그는 지친 상태였다.
개처럼 지친 상태였다. 하지만 회사가 그를 원했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도 그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다. 잠시 후 하늘 위로 별들이 튀어올랐고 명료하지만 반짝이지는 않았다. 보름달이 환하게 스스로의 몸체를 잡아 끌었고 북극성과 그 주위 별들의 경계선 위로 떠올랐다. 그 광경은 마치 은색 리본이 빛나는 강철의 선 두 개가 나란히 이어진 듯 보였다. 데드 스워로 언덕의 바닥 아래쪽을 흐르는 굽은 철로를 살피면서 딕 토프트가 기차의 각도를 조금 더 위로 조정했다. 그리고 그가 손목시계를 살폈다. 고요하지만 약간 불안한 상태가 5분 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더니 그가 통화기를 들고 화부를 호출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상대방이 크게 소리쳤다.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그러더니 화부가 자신의 삽을 강하게 잡고 석탄통을 향해서 허리를 숙였다. 그러나 인간의 계산이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블루 레이서 호가 긴 직선 구간의 철로를 따라서 신나게 달리는 사이 몇백 미터 앞쪽 경로 위로 붉은 불빛이 지그재그 모양을 그리며 미친 듯 움직이기 시작했다. 딕 토프트가 욕설처럼 들리는 몇 마디를 거칠게 내뱉더니 기차의 속도를 늦추었다. 그리고 경적을 세차게 발사했다. 무슨 일이지? 그를 향해서 등불을 댄 남자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그가 물었다. 그는 바로 앞쪽에서 기관차 뒤쪽으로 두 개의 형체가 위로 올라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그의 철로 바로 앞에서 올라오는 중이었다. 한 남자가 재빨리 계단을 타고 올라오더니 중앙 통로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45구경 권총 몇 개가 기관사와 화부를 겨눴다. 손들어. 그가 거칠게 웃음을 터뜨리며 외쳤다. 이게 바로 나의 대답이다.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45구경 권총의 총구 안쪽이 토마토 통조림보다도 훨씬 더 커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남자조차도 권총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두 쌍의 손이 공중으로 높이 올라갔다. 화부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렸지만 충직한 늙은이의 얼굴은 분노의 찡그림으로 검게 변했다. 그 침입자는 작달막하지만 굉장히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얼굴의 위쪽은 가면으로 가려져 있었고 나머지 아래쪽은 거친 검정 코수염과 턱수염이 덮여 있었다. 오른쪽 콧등으로부터 귓바퀴까지 하얀 흉터가 길게 이어져 있었다. 뺨 전체를 가로지르는 흉터였다. 그가 기관사를 바라보더니 나지막한 탄성을 터뜨렸다. 그러더니 그의 팔이 옆구리 쪽으로 조금 내려졌다. 하지만 그가 바로 욕설을 내뱉더니 파란색 작업복에 쌓인 가슴을 향해서 다시 총을 겨눴다. 나하고 장난칠 생각은 말라고. 그가 거칠게 외쳤다. 충직한 늙은이의 눈은 흉측하게 생긴 흉터에 고정되었다. 정말로 대단한 광경이군. 너를 낳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대단하군. 대단해, 제임스 토프트. 그가 외쳤다. 달리스 술집에서 블랙 머피가 내 머리를 도끼로 쪼개려고 했을 때 나는 그 도끼가 10cm만 위쪽을 때렸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상대방이 불안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를 만날 줄은 몰랐군요. 지금 상황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요. 그가 말했다. 최근 한동안 회사의 소식지를 받아보는 것을 잊고 있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높은 자리로 승진을 했는지 모르고 있었군요. 데니스는 어디로 갔나요? 데니스 하가트는 바로 이 자리에서 2시간 전에 죽었다. 늙은 기관사가 고집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면 아버지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당하는 멍청이가 되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아들이 비열한 어조로 능글거렸다. 완벽하게 5분 동안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곁에 있던 화부는 불안한 마음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석탄창 뒤쪽으로부터 권총이 발사되는 소리와 고통에 찬 비명이 들렸다. 이런 개 같은 살인자 놈들. 기관사가 분노에 차서 외쳤다. 저게 무슨 소리지? 아마도 누군가 다친 소리겠죠. 상대방이 무심하게 대꾸했다. 아버지하고 당신은 가만히 있으셔야죠. 알아듣기 힘들 말을 짓거리는 소리에 뒤이어 흉포한 웃음소리가 들렸고 건방진 어조로 명령을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들로 인해서 늙은 철도 기관사의 용기가 박차로 차인 것처럼 마음속에서 폭발했다. 사악한 특유의 표정과 비웃는 듯 비틀린 입술, 절반을 가로지르는 끔찍한 흉터를 가진 얼굴은 반쯤 열린 용광로에서 흘러나오는 약한 불빛과 맑은 밤 공기를 배경으로 또렷하게 보였다. 그런 아들의 얼굴이 그의 마음속을 형언하기 힘든 혐오감으로 채웠다. 재빨리 한껏 숨을 들이마시고 이를 딱딱 부딪힌 그가 몸을 아래쪽 옆으로 숙이더니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 뛰어올랐다. 탄창에 채워진 총알이 반짝거리며 빛났지만 무례하면서 비열한 악당이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꽉 쥔 주먹이 그의 뺨 위 더러운 털들 위를 강하게 때렸다. 그리고 제임스 토프트가 뒤로 넘어지면서 무기력하게 쓰러졌다. 그의 머리가 석탄통에 부딪혔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겨준 감각이 대부분 사라지면서 그는 기절했다. 신호용 경적 밧줄을 당겨. 빨리빨리. 딕이 울부짖었다. 그리고 그가 옆으로 움직여 엎드린 자세로 몸을 숙이고 있던 화부의 손에 들린 여분의 밧줄을 잡아챘다. 몇 분 후 의식을 잃은 강도의 팔과 다리가 꽁꽁 묶였고 그의 몸은 거친 밧줄에 묶여 바닥에 눕혀졌다. 그리고 전혀 떨리지 않는 손가락으로 기관사가 재빨리 자신의 작업복 윗도리를 벗었다. 그리고 발밑에 쓰러져 있는 하얀 얼굴로부터 가면을 뜯어내더니 그것으로 자신의 눈 주변을 가렸다. 챙에 아주 넓은 모자와 육중한 권총이 열차 통로 안쪽에 놓여 있었다. 그의 아들이 쓰러진 근처였다. 그가 권총과 모자를 집어올렸다. 검정 가면의 끈 사이로 그의 눈이 이상하게 빛났다. 그 모습을 본 화부가 몸을 떨었다. 지금 뭘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그가 물었지만 엔진 안에 갇힌 증기의 압력이 만들어내는 요란스러운 소음 속에서 그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도 않았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지. 충직한 늙은이가 대답했다. 당신은 반드시 여기에 있어야 해. 그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열차의 엔진 옆쪽으로 몸을 숙였다. 그러더니 밸러스트 탱크 옆을 따라서 기어갔다. 그가 앞으로 나아가서 석탄창의 앞쪽으로 가자 가면을 쓴 두 사람이 승객칸에서 뛰어나오더니 그가 있는 쪽으로 달려왔다. 딕이 그들 뒤를 살펴보자 앞쪽 침대칸 옆에 처장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의 손이 머리 위쪽으로 치켜 세워져 있었다. 급행 객차칸의 문 사이로 한 줄기 연기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팔길이보다 약간 멀리 있는 곳으로부터 한 사람이 그에게 말을 걸었다. 도대체 뭐 때문에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건가, 제임스? 그가 날카롭게 추궁하듯 물었다. 여기에는 왜 나타난 거야? 바로 이것 때문이지. 딕이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가 권총의 총구를 자신의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의 가슴 쪽으로 겨누더니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두 사람 모두 쓰러졌다. 한 사람은 완전히 정신을 잃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은 끔찍한 비명과 신음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흉포한 본성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그 사람은 쓰러지면서도 권총을 쏘려고 했었다. 그 결과 기관사 턱수염 한가운데 고랑 같은 것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가 다시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 기관사의 소가죽 장화가 정통으로 그의 턱을 때렸다. 그가 바닥에 쓰러졌고 이제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상태였다. 급행 객차칸의 안쪽 깊은 곳으로부터 뭔가 폭발하면서 깨지면서 나뒹구는 소리가 났다. 대여섯 개가 남는 칸막이에 금이 생기고 바깥쪽으로 터져나왔다. 매캐한 냄새가 나는 연기가 품어져 나오며
서리가 내린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다. 딕 토포크가 얼굴을 가렸던 가면을 뜯어내면서 차장을 향해서 소리쳤다. 이쪽으로 와, 이 멍청한 양반아. 그가 외쳤다. 거기에서 멍청하게 밤새도록 서 있을 생각인 건가? 차장이 당황한 얼굴로 앞으로 나왔다. 그의 손은 아직도 위로 들려진 상태였다가 그가 기관사의 얼굴을 알아보자 그 손들이 아래로 내려왔다. 딕. 그가 숨을 몰아쉬었다. 그가 무기력한 시선으로 튼튼하고 위압적인 눈앞의 형체를 바라보다가 벨러스트 탱크 표면에 생겨난 커다란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정신 좀 차리라고, 빌 헤이니. 딕이 초조한 어조로 외쳤다. 저쪽 뒤에도 그놈들이 더 있어? 헤이니가 고개를 흔들었다. 저 사람들 2명뿐이었어. 그가 말했다. 저 사람들이 객차를 먼저 훑고 다니면서 우리 승객들에게 엄청난 겁을 준 거야.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나를 앞으로 불러냈지. 그리고 자네는? 그나저나 저 친구들이 어떻게 이 열차를 세운 건가? 철로를 막았나? 그가 자신의 모자 위로 손을 올리면서 앞으로 몸을 빼고 열차 바깥을 살폈다. 붉은 신호등을 켰어. 기관사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신호등을 흉내내던 사람은 이제는 영원히 등불이란 것을 흔들지 못할 거야. 그가 죽었나? 헤이니가 물었다. 아직은 아냐. 음침한 어조의 답변이 돌아왔다. 그놈은 내 기관실 바닥에 누워 있어. 그놈 팔과 다리에는 엄청나게 질긴 밧줄이 묶여 있고, 그리고 얼마 후에는 그놈의 목둘레에도 밧줄들이 감기겠지. 오, 주여. 고뇌의 경련이 아주 잠시 동안이나마 늙은 남자의 주름진 얼굴 위에 떠올랐다. 자네는 그를 아는 건가? 차장이 똑바로 기관사를 응시하면서 캐물었다. 그에 대한 대답이 돌아오는데 한참이 걸렸다. 지붕처럼 생긴 눈썹 아래 강철색과 회색이 뒤섞인 눈동자가 줄지어 있는 객석 위 불빛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놈은 우리 아들이야. 마침내 기관사가 말했다. 이런 빌어먹을. 헤이니가 소리질렀다. 그 자신도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사건보다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 그는 몸을 떨었다. 그러면 자네는 이제 어떻게 할 건가?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지. 충직한 늙은이가 굳은 얼굴로 대답했다. 이제 그놈은 사우스 밴드의 보안관 손에 넘어갈 거야. 동정심과 거부감, 친구로서의 조언 등이 뒤섞여 헤이니의 입술 위로 나오려고 했다. 그러나 상대방의 대리석 같은 고집과 결심으로 이뤄진 막강한 벽 앞에서 그 말들은 나오지 못했다. 그리고 차장은 급행 객차칸 안으로 들어가는 기관사를 따라가서 기차의 상태를 자세하게 살피기 시작했다. 폭발로 인해서 금고는 상당한 피해를 입은 상태였다. 하지만 금고문은 여전히 단단히 잠겨 있었다. 객실 앞맞은편에는 금고 관리자가 팔다리를 뻗고 누워 있었다. 그의 이마 한가운데에는 동그란 총알 자국이 나 있었다. 그가 제대로 움직여보지도 못하고 죽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하는데 전문가의 식견은 필요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벨러스트 탱크 바깥쪽을 살피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이 흥분한 승객들의 머리가 객실 창문 밖으로 내밀어졌다. 그리고 몇 명 겁에 질린 승무원들이 승객들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우선 이 시체들은 객실칸 안으로 옮겨 헤이니. 그리고 승객들을 제자리로 돌려보내. 딕이 무심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는 누군가를 기다릴 시간이 없어. 이미 상당한 시간을 허비했다고. 그가 권총으로 벌인 행동에 잔해가 남아있는 광경으로부터 등을 돌리더니 자신의 기관실을 향해서 걸어갔다. 물론 그곳에는 그의 사악한 아들도 묶여 있었다. 블루 레이서 호가 밤새도록 속도를 올리며 달려 앞으로 나아갔다.
객차 안에서는 승객들이 한 곳에 모여들어 각자가 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있었다. 열차 앞에서는 기관사가 가죽 의자에 앉아서 우울한 눈길로 앞으로 바라보았다. 킬로미터에 킬로미터를 더해서 커다란 바퀴가 길을 집어삼키는 사이 그의 눈길은 철로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의 뒤에 눕혀진 통나무 같은 물체에 그의 눈길은 잠시도 머물지 않았다. 화부가 떨리는 손길로 삽을 들어 석탄을 용광로에 퍼부었고 가끔씩 걱정스러운 눈길로 통나무 같은 물체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절대로 아들을 보지 않았다. 한참 후 제임스 토프트의 의식이 돌아왔다. 그가 몸을 떨더니 한숨을 내쉬고 눈을 떴다. 기운이 모두 빠진 귀 안쪽으로 천둥처럼 들리는 소음이 울렸고 용광로에 열린 문 바깥으로 흘러나온 열기가 그에게 여름의 강풍처럼 덮쳤다. 그리고 1미터 정도 앞에는 석탄 가루와 땀에 더러워진 얼굴이 하얀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는 지옥 한가운데에서 깨어난 것이었을까? 그가 희미한 신음소리를 내뱉으며 통증을 일으키는 팔다리를 움직여 앞으로 걸어나가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따리처럼 그의 몸을 감고 있는 밧줄이 느껴졌고 교묘한 손에는 질긴 매듭이 감겨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기억이 돌아왔다. 이제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디에 자신이 누워있는지 깨달았다. 그는 카드를 서투르게 다뤘고 이제 카드 게임은 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끝난 것이었다. 하지만 어쩌면 그는 자신의 목정도는 건질 수도 있었다. 아버지. 그가 외쳤다.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를 불렀다. 일종의 흐느낌과 고집이 뒤섞인 소리였다. 화부가 수줍은 손길로 늙은 기관사의 팔뚝을 건드렸다. 저 친구가 당신을 부르고 있어요. 그가 말했다. 당신 생각에는 내가 저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나? 기관사가 냉정한 어조로 대답했다. 저놈은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러니 저기 묶여있는 친구에게 전해줘. 내가 할 말은 없다고 전해줘. 사우스 밴드에 도착하면 법률에 정해진 대로 저 친구는 보안관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전해줘. 내 모든 뼈를 걸고 내 모든 살을 걸고 맹세하겠어. 나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겠지. 해야 할 일이라고. 아들이 코웃음을 쳤다. 만약 아버지가 스스로의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덜 집중을 썼다면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겠죠. 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아들이 머리를 뒤틀어 돌려서 화부 쪽을 바라보았다. 여기요, 여기. 그가 헐떡이면서 말했다. 당신은 훌륭한 신사인 것 같이 보이는군요. 내 조끼 주머니를 만져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꺼내봐요. 화부가 자신의 대장을 흘끗 바라보았고 회색의 더러운 그의 얼굴 위에서 거부감이든 찬성이든 아무런 표정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가 아들의 말에 따랐고 싸구려 가죽으로 만들어진 타원형 모양 상자를 꺼냈다. 열어봐요. 묶인 사람이 외쳤고 화부가 또다시 그 말에 따랐다. 그 안에는 젊은 여자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10대로 보이는 그 여자는 둥근 얼굴을 가졌고 어깨 위로 곱슬머리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이제 그것을 우리 아버지한테 줘요. 제임스 토프트가 거칠게 울부짖듯 외쳤다. 만약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눈앞에 그것을 들이밀고 강제로라도 보여줘요. 죽은 누나의 사진을 아버지에게 보여주라고요. 나는 항상 그 사진을 가지고 다녔고 좋은 날에나 나쁜 날에나 지난 10년 동안 저 사진을 떼어놓은 적 없어요. 저기 뒤쪽에 금고 안에 있는 모든 황금을 준다고 해도 저 사진은 내놓지 않았죠. 이 세상에서 누군가 나를 돌봐준 적 있다면 우리 누나가 유일했죠.
이제 누나가 나를 위해서 아버지에게 말하게 해줘요. 화부가 조심스럽게 그 사진을 앞으로 내밀었고 기관사는 기계적인 손짓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가 죽은 딸의 사진을 바라보는 사이 그의 눈앞에 뿌연 안개가 스며들었고 그 안개의 표면 위로 과거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무거운 눈물이 주름진 얼굴 위 고랑 사이로 흘러내렸고 그 자신의 자식도 먼저 떠나보낸 경험이 있는 화부가 동정심을 느끼며 푸른 작업복 소매를 들어 눈가를 훔쳤다. 그러더니 딕 토프트가 상자 뚜껑을 거칠게 닫은 다음 화부에게 건네줬다. 그 물건이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놔. 그가 말했다. 저놈이 살아있는 동안 뭔가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숨쉬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지금 아버지 말은 결국에는 나를 보안관에게 넘기겠다는 건가요? 아들이 멍한 목소리로 말을 겨우 내뱉었다.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들은 반쯤은 고통에 빠진 채 나머지 반쯤은 덫에 걸린 짐승의 반항심을 내보이면서 아버지의 얼굴을 살폈다. 그러나 앞만을 바라보는 강철 같은 눈빛 속에서도 그리고 음침한 주름 속에서도 아버지의 감정이 약해지는 기색을 찾을 수 없었다. 빠르게 달리는 기차의 조종장치 위에 놓인 손의 관절만이 하얗게 변한 채 그 손이 얼마나 강하게 쥐어졌는지만 보여줄 뿐이었다. 거기 당신. 아들이 거칠게 울부짖었다. 당신은 인간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야. 온 세상의 저주가 당신에게 내릴 거라고. 그러자 화부가 얼른 달려와서 그의 입을 주먹으로 틀어막았다. 그러자 그가 흐느끼더니 입을 다물었다. 아들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운명의 잔혹한 광경을 멍한 눈길로 바라보며 철로 위를 달리는 거대한 기계가 박자에 맞춰 바닥을 두드리는 것을 세고 있었다. 그것은 교수대를 향해서 그를 운반하는 중이었다. 호수오이에서 5km가 떨어진 지점에서 딕이 주머니에서 칼과 담뱃가루를 꺼내더니 파이프에 넣을 담배를 다지기 시작했다. 화부는 의아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기관실 창턱 위에 놓였던 낡은 담배 파이프를 그가 잡더니 담뱃가루를 채웠다. 그리고 여전히 칼날이 열린 칼과 파이프 뚜껑을 뒤쪽 의자 위에 올려놓았다. 딕이 시계를 확인했다. 아직도 35분을 벌충해야 해. 그가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 가는 사이에도 몇 군데 지점에서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어. 호수오이 근처에 다 왔는데요. 화부가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그는 의자 위에 있는 반짝이는 칼날을 살펴보다가 다시 기관사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아주 긴 시간 동안 그 마주침이 지속되었다. 호수오이 근처가 맞아. 그가 목소리를 올리면서 아까의 말을 반복했다. 지난주 그 근처 철로에 0.5톤도 넘는 돌덩이가 떨어져 길을 가로막고 있었어. 열차를 가득 채운 승객들이 있는 상태에서 위험을 무릅쓸 수는 없어. 그 근처로 가면서 나는 속도를 줄일 생각이야. 그가 얼굴을 돌렸고 화부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삽을 잡았다. 그렇다면 그 구간은 여기에서 500m도 남지 않았겠군요. 그가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딕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증기 조절기를 껐다. 그가 공기압 조절기 위에 손을 올린 채 머리와 어깨를 창문 밖으로 내밀었다. 화부가 바닥에 눕혀진 형체 위로 허리를 숙이더니 의자 위 칼을 잡았다. 그가 칼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을 때 바닥에는 양끝이 풀린 두꺼운 밧줄만이 남겨져 있었다. 이제 정신을 차려라. 그가 외쳤다.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마. 여기는 호수오이다. 밤 공기가 독사처럼 씩씩거리는 소리를 내며 몰아닥쳤고 급행 열차는 거대한 몸체를 가로지르며 다시 움직였다. 그 순간 커다란 바퀴 위에 신발 한 쌍이 닿았다. 제임스 토프트는 묶인 밧줄에서 몸을 빼낸 후
화부 옆을 스쳐 지나 기관실의 옆쪽으로 슬그머니 내려갔다. 그리고 사라졌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듯한 어조로 화부가 놀라움에 탄성을 토하면서 딕의 다리를 강하게 때렸다. 도망쳤어요. 그가 도망쳤어요. 그가 외쳤다. 도망쳤다고. 기관사가 그 소리를 되풀이했지만 그와 눈길은 마주치지 않았다. 완벽하게 도망쳤어요. 화부가 말을 이었다. 그는 말의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하고 있었다. 아마도 아주 오랫동안 밧줄을 느슨하게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곤 기회를 노리면서 밧줄에 묶인 척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차 속도를 줄이니까 그 기회를 노린 거죠. 유령처럼 내 뒤를 빠져나갔어요. 나는 그를 보지도 못했어요. 세상에나. 딕이 턱수염 속에 턱을 묻고 중얼거렸다. 그가 바닥에 떨어진 밧줄을 바라보다가 잘린 끝부분을 유심히 살폈다. 그가 갑작스러운 충동을 느낀 듯 그것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하지만 화부가 그 손을 잡았다. 아마도 그 친구가 이번 교훈을 제대로 새겼기를 바라야겠죠. 화부가 흐느낌 같은 소리를 내면서 말했다. 그러더니 그 역시 비밀이 담긴 밧줄을 바라보았다. 아마도 사람들이 알 필요는 없는 것들 투성이군요. 여기 기관실 안에 있는 것들은 아무데도 쓸모없어요. 그가 그렇게 말하면서 밧줄을 걷어찼고 그것이 깊은 어둠 속 멀리 날아갔다. 정의의 끝. 찰스 랑톤 클라크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